유럽 언어 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500년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던 문자 분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모두 음소 문자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자 한글 앞에서 이 분류는 무너졌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는 이렇게 선언했죠. 한글은 음소 문자가 아니다. 자질 문자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리의 원리까지 글자 모양에 담은 문자. 유럽 학계는 이제 물었습니다. 왜 이 문자를 몰랐던 거지? 지금부터 독일 문자학자가 목격한 한글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읽기 교육과 문자 구조의 관계를 분석하죠. 라틴 문자권 국가들의 초등 문해력 발달 과정이 제 주된 연구 대상이에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알파벳을 쓰지만 읽기 습득 속도가 전부 다릅니다. 왜 그런지 밝히는 게 제 일이죠.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뮌헨에서 열린 국제 문자학 심포지엄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투명한 정서법과 읽기 습득 속도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하는 언어일수록 아이들이 읽기를 빨리 배운다는 거죠. 회의장에서 한 동료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핀란드어와 이탈리아어의 사례였어요. 두 언어 모두 글자 하나가 소리 하나에 대응하는 투명한 정서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만 지나도 거의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고요. 반면 영어는 같은 철자가 여러 소리를 내고 같은 소리가 여러 철자로 표현되죠. 불투명한 정서법입니다. 그래서 영국 아이들은 읽기 습득에 거의 2년이 더 걸린다는 결론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유럽 학계의 상식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동아시아 문자학을 연구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죠.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였습니다.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 비교 대상에서 한국 문자를 빠뜨리신 것 같아요. 한글은 투명성 측면에서 핀란드어보다 더 체계적입니다. 아니, 투명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넘어서는 문자예요. 회의장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동아시아 문자라면 한자를 떠올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표의 문자죠. 음소 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자가 핀란드어보다 투명하다고요? 발표자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제 연구 범위가 아닙니다. 음소 문자권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동아시아 연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질 문자예요. 자질 문자?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발표자도, 저도, 대부분의 참석자도 그 단어를 몰랐죠. 그 연구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에서 기역, 이은, 디귿, 이런 자음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같은 기본 모양의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파생됐죠. 소리의 음성학적 자질이 글자 모양에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이런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신화일 거야.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문자를 미화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 일본도 히라가나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라고 하잖아. 중국도 한자의 예술성을 강조하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그 연구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연구는 유럽 언어에 집중되어 있었고 비유럽 문자를 다룰 계획은 전혀 없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짧게 검색은 해봤습니다. 한글, 자질 문자, 영어로 검색했죠. 몇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영국 서식스 대학의 한 언어학자가 1985년에 자질 문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학자는 한글과 피트먼 속기법을 예로 들었다고 해요. 피트먼 속기법, 속기 기호와 같은 분류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기법은 전문가들이 빠르게 받아쓰기 위해 만든 인공 기호 체계예요. 일반인이 일상에서 쓰는 문자가 아니죠. 그런 것과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면 한글도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기호 정도라는 뜻 아닌가요? 저는 창을 닫고 잠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글은 제 관심 밖이었어요. 유럽 문자학의 세계는 충분히 넓고 깊었으니까요. 굳이 동아시아까지 눈을 돌릴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1년 뒤, 저는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됩니다. 2020년 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학회는 모두 취소됐고, 현장 연구도 중단됐어요. 저는 서재에 갇혔습니다. 밀린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히 한 학술지에서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투명한 정서법과 읽기 습득, 핀란드어, 터키어, 그리고 한국어의 비교. 핀란드어와 터키어는 알고 있었어요. 둘 다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매우 규칙적인 언어죠. 그런데 한국어가 같이 언급됐다고요? 저는 논문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글은 투명한 정서법의 극단적 사례다. 글자 하나가 소리 하나에 대응할 뿐 아니라 글자의 모양 자체가 바른 방법을 시각화한다. 글자의 모양이 바른 방법을 시각화한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미넨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자질문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글자, 획을 더해서 관련된 소리를 파생시키는 체계. 신화가 아니었던 건가요? 저는 논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명확했어요. 한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글자를 읽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기 전에요. 왜냐하면 한글의 구조가 직관적이기 때문이죠. 글자 모양만 보고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투명하다는 핀란드어도 정식 교육 없이는 읽기가 불가능해요.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한다 해도 그 대응 규칙을 누군가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아이가 혼자 알파벳을 보고 이 글자는 이 소리야 라고 깨달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한글은 그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의심을 품은 채로 다른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프리 샘슨의 원전을 찾았어요. 그 영국 학자가 1985년에 쓴 책이죠. 문자 체계에 관한 개론서였습니다.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 안에 한글을 다룬 장이 있었죠. 저는 읽었습니다. 샘슨은 이렇게 썼어요. 한글의 자음 글자들은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서 만들어졌다. 기역은 혓뿌리가 영구개에 닿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며, 미음은 입술이 닿은 모양이다. 이것은 글자 모양이 임의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글자가 소리의 좋은 방식을 직접 나타낸다. 저는 멈췄습니다. 라틴 문자를 생각해봤어요. B와 P는 둘 다 입술 소리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죠. 그런데 두 글자의 모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B는 세로 막대에 두 개의 곡선이 붙은 형태고, P는 세로 막대에 하나의 곡선이 붙은 형태죠. 이 모양들이 입술을 나타내나요? 전혀요. T와 D는 둘 다 치조음이에요.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소리죠. 그런데 T와 D의 모양에서 혀끝을 연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라틴 문자의 글자 모양은 역사적 우연의 산물입니다.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로, 그리스 문자에서 로마 문자로 전해지면서 모양이 변했어요. 원래 페니키아에서 알레프는 소 머리를 뜻했고 베트는 집을 뜻했죠. 하지만 지금 A를 보고 소머리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글자와 의미의 연결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다르다. 샘슨의 책을 더 읽었습니다. 그가 쓴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에서 같은 좋은 위치의 소리들은 같은 기본 글자에서 파생된다. 기역에서 키읔이 나오고 키읔에서 쌍기역이 나온다. 니은에서 디귿이 나오고 디귿에서 티읕이 나온다. 획을 더하면 더 강한 소리가 된다. 이것은 음성학적 자질이 글자 모양에 체계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나는 이런 문자를 자질문자라고 부른다. 저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글자 모양이 바른 방법을 직접 나타낸다면 학습자는 글자를 보고 발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규칙을 외울 필요가 없죠. 글자 자체가 규칙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유럽 문자학의 근본 전제를 흔드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글자와 소리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A가 소리를 내는 것은 약속이지 필연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약속을 배워야 한다. 암기해야 한다. 그런데 한글은 그 자의성을 제거했다.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직 믿을 수 없었어요. 샘슨은 영국 학자고 한글에 대해 깊이 연구한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한국 현지에서 이런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했죠.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그러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1446년에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직접 쓴 해설서죠. 이 문서에 한글의 창제 원리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영어 번역본을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학술 논문에 인용된 번역문이었죠. 읽었습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혓소리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입술 소리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다. 이 소리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떴다. 목소리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저는 멈췄습니다. 15세기 문서에 이미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창제자가 직접 글자의 원리를 설명한 거죠. 이것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역사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문서의 지위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세계에서 문자의 창제 원리를 창제자가 직접 설명한 문서는 이것뿐이라고 했죠. 다른 문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라틴 문자도, 아랍 문자도, 키릴 문자도요.
기원에 대한 추측과 가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글은 설명서가 있다. 저는 계속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모음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헤레본에 따르면 한글 모음은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늘을 나타내는 점, 땅을 나타내는 가로획, 사람을 나타내는 세로획이죠. 이 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든다고 했어요. 철학적 원리까지 담겨 있었던 거죠. 저는 한국어 의문론 관련 논문들을 더 찾았습니다.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발견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음절 단위로 씁니다. 한이라는 글자는 히, 아, 니은 세 개의 나자가 조합된 거예요. 마치 라틴 문자로 han을 쓰는 것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라틴 문자는 글자들을 가로로 나열하죠. 하지만 한글은 글자들을 네모난 블록 안에 배치해요. 마치 한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소문자인 거죠. 이것은 알파벳의 정밀함과 한자의 시각적 효율성을 결합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문자가 왜 유럽 학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문자학, 정서법 관련 주요 학술지들이요. 한글을 주제로 한 논문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어권 주요 학술지에서 한글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문자학 교재에서 한글은 언급조차 되지 않거나 기타 문자 항목에서 한두 문장으로 스쳐 지나갔죠. 왜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유럽 학계는 유럽 문자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니까요.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키릴 문자, 이것들이 우리의 세계였어요. 동아시아 문자는 한자 정도만 다뤘고 그것도 표의 문자라는 전혀 다른 범주로 분류했죠. 한글은 그 사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이지만 표의 문자가 아니에요. 음소 문자이지만 라틴 계열이 아니죠.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강국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문화적 영향력은 더 최근의 일이에요. 유럽 학자들이 굳이 한국 문자를 연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넨에서 그 동아시아 연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잖아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2020년 봄, 저는 서재에 앉아서 한글에 대한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저를 멈추게 했고 멈춰 있는 동안 저는 제가 놓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을 직접 연구해보자. 이 문자가 정말로 자질문자인지, 그것이 읽기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자. 2020년 여름, 저는 온라인으로 한글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찾았어요. 외국인을 위한 한글 입문 과정이었죠.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였습니다. 강사는 한국인이었어요. 서울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죠. 첫 수업. 강사가 화면에 글자 하나를 띄웠습니다. 기억이었어요. 강사가 말했죠. 이 글자는 혓뿌리가 목구멍 뒤쪽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 발음해보세요. 저는 따라했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느껴지시나요? 혓뿌리가 뒤로 올라가는 거. 글자 모양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입을 벌리고 그 소리를 내봤어요. 정말로 혓뿌리가 뒤로 올라갔죠. 글자 모양과 비슷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연관성은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글자. 니은. 강사가 말했어요. 이 글자는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발음해보세요. 저는 발음했습니다. 혀끝이 위신몸에 닿았어요. 글자 모양처럼요. 세 번째 글자. 미음. 강사가 말했죠. 이건 입술이 다문 모양이에요. 저는 발음했습니다. 입술이 다물어졌어요. 글자 모양은 네모였죠. 입을 다문 모양이요. 네 번째 글자. 시옷. 이건 이빨 모양입니다. 저는 발음했어요. 공기가 이빨 사이로 새어나왔죠. 다섯 번째 글자. 이응. 목구멍 모양이에요. 저는 발음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울림이 느껴졌어요. 5개의 기본 자음을 배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라틴 문자 5개를 배우는데 10분이면 충분할까요? 글자 모양은 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각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연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글자 모양과 소리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글자를 보는 순간 발음 방법이 힌트로 주어졌어요. 외울 필요가 없었죠. 이해하면 됐습니다. 강의가 계속됐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파생 자음을 배워볼게요. 기역에서 시작할게요. 화면에 기역이 나타났어요. 그 옆에 키읔이 나타났죠.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기역에 획 하나를 더했어요. 이렇게 획을 더하면 소리가 더 강해집니다. 기역은 그, 키읔은 크. 숨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기식이라고 해요. 저는 발음해봤습니다. 크. 정말로 키읔을 발음할 때 숨이 더 세게 나갔어요. 강사가 말했어요. 이번엔 쌍기역이에요. 화면에 기역 2개가 나란히 붙은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죠. 기역을 2개 붙이면 소리가 더 긴장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음이라고 해요. 저는 발음했습니다. 세 소리 모두 같은 위치에서 났어요. 혀뿌리가 영구개에 닿는 위치요. 하지만 강도가 달랐죠. 평음, 격음, 경음. 글자 모양이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라틴 문자에서 K와 G는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둘 다 영구개음이에요. 하지만 글자 모양은 전혀 다르죠. K는 세로 막대에 2개의 대각선이 붙은 형태고 G는 반원의 가로선이 붙은 형태예요. 두 글자가 관련 있다는 걸 모양만 보고 알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글에서 기역, 키읔, 쌍기역은 모양만 봐도 관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본형에서 파생됐으니까요. 강의가 이어졌어요. 니은에서 디귿이 파생됐습니다.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죠. 니은은 느, 디귿은 드. 같은 위치에서 나지만 니은은 코로 공기가 나가는 비음이고 디귿은 입으로 터져 나오는 파열음이에요. 디귿에서 티읕이 파생됐습니다. 디귿에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되죠. 디귿은 드, 티읕은 트. 숨이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미음에서 비읍이 파생됐습니다. 미음에 획을 더하면 디읍이 되죠. 미음은 비읍은 브. 같은 입술 소리지만 미음은 비음이고 비읍은 파열음이에요.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기본 글자 5개. 기역, 이은, 미음, 시옷, 이응. 이것들은 각각 다른 좋은 위치를 나타내요. 영국의 치조, 양순, 치음, 후음. 그리고 이 기본 글자들의 획을 더하면 같은 위치에서 나는 다른 소리들이 파생되죠. 이것은 체계였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설계된 거였죠. 저는 2시간 만에 한글 자음 19개를 다 배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익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체계를 이해했죠.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왜 그런 모양인지 알았습니다. 외운 게 아니라 이해한 거예요. 다음 날 모음을 배웠습니다. 강사가 화면에 3개의 기본 요소를 띄웠어요. 짧은 세로선, 긴 가로선, 긴 세로선.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글 모음은 이 3가지 요소로 만들어져요. 짧은 세로선은 원래 점이었어요. 하늘을 나타내죠. 긴 가로선은 땅이에요. 긴 세로선은 서 있는 사람이고요. 하늘, 땅, 사람. 동양 철학의 3제 사상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철학까지 담겨 있다고요? 강사가 말했어요. 모음을 볼게요. 화면에 아가 나타났습니다. 긴 세로선 오른쪽에 짧은 가로선이 붙은 형태였죠. 강사가 설명했어요. 세로선은 사람이에요. 짧은 가로선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 동쪽을 나타내죠. 해가 동쪽에 있으면 밝은 소리가 나요. 다음으로 어가 나타났습니다. 긴 세로선 왼쪽에 짧은 가로선이 붙은 형태였어요. 강사가 말했죠. 이번엔 해가 서쪽에 있어요. 저무는 방향이죠. 어두운 소리가 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좀 추상적인데요. 밝은 소리, 어두운 소리라니.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의를 계속 들었습니다. 오와 우를 배웠어요. 오는 긴 가로선 위에 짧은 세로선이 붙은 형태였죠. 우는 긴 가로선 아래에 짧은 세로선이 붙은 형태였어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는 해가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밝은 소리. 우는 해가 땅 아래로 진 거예요. 어두운 소리. 그 다음으로 의와 이를 배웠어요. 의는 긴 가로선만 있는 형태였죠. 이는 긴 세로선만 있는 형태였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의는 땅이에요. 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글 모음의 체계를 파악했습니다. 기본 모음 10개.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하면 복합 모음이 나와요. 아와 이를 합치면 애가 되고 어와 이를 합치면 애가 돼요.
이것도 체계였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흘 만에 한글을 다 배웠습니다. 물론 유창하게 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글자든 보면 발음할 수 있었죠. 속도는 느렸어요. 한 글자씩 해독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어요. 사흘이요. 단 사흘 만에 문자 체계 전체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요. 세 언어 모두 라틴 문자를 쓰죠. 하지만 각 언어에서 같은 글자가 다른 소리를 내요. 독일어에서 V는 우리나라 바 소리를 내지만 영어에서는 W 소리를 내죠. 프랑스어에서는 또 달라요. 새로운 라틴 문자권 언어를 배울 때마다 철자와 발음의 관계를 다시 익혀야 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한글은 배우면 끝이에요. 한번 배우면 어떤 한국어 단어든 발음할 수 있어요. 뜻은 모르더라도요. 저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뉴스 사이트를 열었어요. 기사 제목들이 보였죠. 한글로 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대, 한, 민, 국, 발음할 수 있었어요. 뜻은 몰랐지만 소리는 알았죠. 코, 로, 나, 파, 이, 러, 스. 이건 알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영어 외래어였죠.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다 낼 수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다른 문자였어요. 투명한 정서법의 극단적 사례라는 그 논문의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죠. 저는 연구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럽 문자만 연구하는 건 편협한 거였어요. 한글이라는 예외적 사례를 포함시켜야 했죠. 그래야 문자와 읽기 습득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2020년 가을, 저는 한글에 관한 본격적인 문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에 관한 학술 논문들을 찾았어요. 영어로 된 것들이요.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대부분 한국 연구자들이 쓴 거였죠. 서양 학자들의 연구는 드물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의 한 연구자였어요. 한글의 읽기 처리 과정을 연구하는 심리언어학자였죠. 그 연구자는 한글을 알파벳 그 이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연구자의 논문들을 찾아 읽었어요. 핵심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글은 세 가지 층위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한다. 첫째, 음소 층위. 개별 글자가 개별 소리를 나타낸다. 이건 알파벳과 같다. 둘째, 음절 층위. 글자들이 네모난 블록으로 묶여서 음절 단위로 시각화된다. 이건 음절 문자의 특성이다. 셋째, 자질 층위. 글자 모양이 발음 방법을 나타낸다. 이건 한글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세 가지 층위가 하나의 문자 체계에 공존한다. 저는 이 설명이 마음에 들었어요. 한글을 단순히 알파벳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했거든요. 그렇다고 음절 문자라고 부르기도 어색했죠. 한글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아니, 그 둘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죠.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했어요. 읽기 습득 속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였죠. 연구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습득 속도를 측정했어요. 결과가 명확했죠.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투명한 정서법. 국가의 아이들은 1학년이 끝날 무렵 거의 완벽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반면 영어권 아이들은 2학년, 3학년이 돼도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죠. 연구자들은 영어의 불투명한 정서법이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연구는 2003년에 발표됐어요. 영국 학술지에 실렸죠. 유럽 문자학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한글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연구 범위가 유럽으로 한정됐기 때문이죠. 동아시아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읽기 교육에 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발견한 내용은 놀라웠어요. 한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한글을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였죠. 정식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요.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살펴봤어요. 한글 교육은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몇 주 정도였죠. 그 이후로는 읽기 유창성과 독해력 교육으로 넘어갔어요. 몇 주요. 몇 주 만에 문자 교육이 끝난다고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1학년 전체가 문자 교육에 할애돼요. 영국에서는 2년이 걸리죠. 저는 데이터를 더 찾았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에 관한 통계였어요. 유네스코 자료를 확인했죠. 한국의 성인 문해율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물론 다른 선진국들도 문해율이 높았죠.
하지만 한국의 특이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문해율이 낮았어요. 1945년 해방 당시 성인 인구의 상당수가 글을 읽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그런데 한 세대 만에 거의 완전한 문해 사회가 됐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었겠죠. 의무교육의 확대, 경제 발전, 교육열. 하지만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의 특성도 분명히 기여했을 거예요. 배우기 쉬운 문자는 문해력 확산에 유리하니까요.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연구를 발견했어요. 난독증에 관한 것이었죠. 난독증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예요. 유전적, 신경학적 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유럽과 북미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5%에서 10% 정도가 난독증을 가진 것으로 추정돼요. 꽤 높은 비율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난독증 유병률이 낮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연구자들의 설명은 이랬어요. 난독증은 음운 인식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 글자를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다. 그런데 문자 체계가 투명할수록, 즉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규칙적일수록 이 변환 과정이 쉬워진다. 따라서 투명한 정서법에서는 난독증의 증상이 덜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글은 극도로 투명한 문자 체계입니다. 글자 하나가 소리 하나에 대응하고 예외가 거의 없죠. 게다가 글자 모양 자체가 발음 방법에 힌트를 제공해요. 이런 특성이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유럽 학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였어요. 한글과 난독증의 관계, 문자 구조가 읽기 장애에 미치는 영향, 연구할 가치가 있었죠. 저는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료 연구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인지심리학자였죠. 읽기 처리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한국 연구자들의 논문을 읽게 됐는데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죠. 그 동료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 유럽 쪽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갇혀서 평소에 안 읽던 것들을 읽게 됐잖아요. 그러다 한글을 발견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요? 동료가 대답했죠.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케이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글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됐대요.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문자학적 호기심에서 출발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가 한글의 체계성에 주목하게 됐대요. 인공지능이요? 네. 한글은 구조가 규칙적이라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좋대요.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 한글이 언급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유럽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가요? 동료가 말했어요. 내년에 온라인으로 국제학회가 열릴 거예요. 문자 체계와 인지 과정에 관한 학회죠. 한글을 주제로 한 세션을 제안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관심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참여하고 싶어요. 그렇게 2021년 봄, 저는 처음으로 한글에 관한 학술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발표 주제를 정해야 했어요. 저는 제 전공 분야와 연결시키기로 했죠. 투명한 정서법과 읽기 습득, 한글을 사례로 포함시키는 거였어요. 자료 조사를 더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해외에 한글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였죠. 세종학당이라는 기관이었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곳이었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글이 문자가 없는 언어들을 위한 표기 체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민족이 한글을 채택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찌아찌아족이라는 이름이었죠.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는데 한글을 도입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라틴 문자가 아니라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찌아찌아어에는 라틴 문자로 표기하기 어려운 발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글은 그 발음들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하죠.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이 소수민족 언어에도 적합했던 거예요. 이것은 한글의 범용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글은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언어들도 표기할 수 있는 체계였죠. 글자 모양이 발음 기관과 발음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언어의 소리든 원리적으로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를 발견했어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부족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기사였죠. 그들의 언어에도 고유 문자가 없었어요.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선교사들이 한글을 그 언어에 맞게 변형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15세기 조선의 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쓰이고 있다니요. 한글의 확장성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자질문자라는 생소한 개념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글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문자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 수 있는 사례였어요. 2021년 3월이었습니다. 온라인 학회 당일이 됐어요. 저는 독일 집 서재에 앉아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화상회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참가자 명단이 보였어요. 유럽 각지에서, 북미에서, 아시아에서 연구자들이 접속해 있었죠. 세션 제목은 비라틴 문자 체계의 인지적 특성이었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됐어요. 저는 화면 공유를 시작했죠. 첫 슬라이드. 제목이 떴습니다. 한글, 자질문자의 실체와 읽기 습득에 대한 함의.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서양학계에서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한글이 문자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문자 분류 체계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표의 문자, 음절 문자, 음소 문자. 익숙한 3분법이었죠. 저는 설명했어요. 전통적으로 문자는 이렇게 세 범주로 분류됩니다. 한자 같은 표의 문자, 일본 가나 같은 음절 문자, 라틴 문자 같은 음소 문자. 한글은 어디에 속할까요? 음소 문자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글자 하나가 음소 하나를 나타내니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 그런데 라는 제목이 떴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1985년 영국 서식스 대학의 제프리 샘슨 교수가 새로운 범주를 제안했습니다. 자질 문자. 글자 모양이 음성학적 자질을 반영하는 문자 체계입니다. 샘슨 교수는 한글을 이 범주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죠. 네 번째 슬라이드. 한글 자음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기역, 이은, 미음, 시옷, 이응. 5개의 기본 자음이 가로로 배열됐어요. 그 아래로 파생 자음들이 세로로 이어졌죠. 저는 설명했어요. 한글 자음은 5개의 기본 형태에서 시작합니다. 각 기본 형태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영구개에 닿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닿은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화면에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기역 글자 옆에 혀뿌리가 영구개에 닿는 단면도가 떴어요. 니은 옆에는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단면도가 나타났죠. 참가자들 사이에서 작은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채팅창에 감탄사가 몇 개 보였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파생 원리입니다. 같은 조음 위치에서 나는 다른 소리들은 같은 기본 글자에서 파생됩니다. 획을 더하면 소리가 더 강해지죠. 5번째 슬라이드. 기역에서 키읔으로, 키읔에서 쌍기역으로 변하는 과정이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났어요. 획이 하나씩 추가되는 모습이었죠. 저는 설명했어요.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됩니다. 평음에서 격음으로 숨이 더 강하게 나가는 소리로 바뀌는 거죠. 기역을 2개 붙이면 쌍기역이 됩니다. 경음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는 소리가 되죠. 글자 모양의 변화가 소리 특성의 변화를 직접 반영합니다. 6번째 슬라이드. 라틴 문자와의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라틴 문자 KG, NG가 있었어요. 세 글자 모두 영국의음이죠. 하지만 모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른쪽에는 한글 기역, 키읔, 쌍기역, 이응이 있었어요. 네 글자 모두 영국에 관련 소리죠. 그리고 모양이 서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라틴 문자에서 관련된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은 모양상 연관이 없습니다. K와 G가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글자 모양만 보고 알 수 없죠. 하지만 한글에서는 가능합니다. 기역, 키읔, 쌍기역은 모양만 봐도 관련된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번째 슬라이드. 이것이 의미하는 바. 저는 핵심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글의 자질문자적 특성은 학습에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글자 모양이 바른 방법의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규칙을 암기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글자 자체가 규칙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한글 학습이 빠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8번째 슬라이드. 실증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표가 나타났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한글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한글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초에 몇 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읽기 유창성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영어권의 2년에서 3년에 걸친 문자 교육과 대조적입니다. 9번째 슬라이드. 난독증 관련 연구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일부 연구는 한국에서 난독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합니다. 한글의 투명한 정서법과 체계적 구조가 읽기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죠. 물론 이 분야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10번째 슬라이드. 결론이었어요.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음소문자가 아닙니다. 음소문자, 음절문자, 자질문자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체계입니다. 이 문자가 유럽 학계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문자학적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한글을 포함한 비교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접속한 인지심리학자였어요.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글의 자질문자적 특성이 실제로 학습자에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글자를 배울 때 발음 기관 모양을 의식하면서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양으로 외우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저는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직 논쟁 중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인 대다수가 자질 원리를 의식하지 않고 한글을 배운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글자 모양과 소리를 연결해서 외운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자질 원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학습을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글자들의 유사성이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실험적으로 더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왔어요. 미국에서 접속한 언어학자였습니다. 한글이 다른 언어 표기에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그 사례들의 성공 여부는 어떤가요? 실제로 해당 공동체에서 정착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경우 2009년경 한글 도입이 시도됐습니다. 초기에는 학교 교육에 사용됐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 상황은 불확실합니다. 성공적인 정착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 시도 자체가 한글의 범용적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프랑스의 동료 연구자였어요. 이 학회를 함께 기획한 사람이죠. 발표 잘 들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에 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유럽 연구자들과 한국 연구자들이 협력하는 형태로요. 비교 문자학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관심 있어요. 학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독일의 3월은 아직 쌀쌀했죠.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2년 전 미넨 학회에서 저는 한글을 무시했어요. 자질문자라는 개념을 웃어넘겼죠. 그런데 지금 저는 한글에 관한 학술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 제안까지 받았어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학회 참가자들로부터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한글에 관심이 있다는 연구자들이었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유럽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한글 학습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질문자 관련 문헌 목록을 요청했죠. 어떤 사람은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만들어낸 강제적 멈춤 속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었죠. 한글은 그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 문자학계의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어요. 이메일이 계속 왔습니다. 2021년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한글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바빠졌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문헌 목록을 만들고 질문에 답하느라 시간이 모자랐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관심이 점점 더 진지한 학술적 논의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6월 중순 영국의 한 언어학자로부터 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자 체계와 인지 처리를 연구하는 학자였죠. 이메일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발표 자료를 동료들과 공유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글에 대해 처음 제대로 알게 됐다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동시에 당혹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몰랐을까? 왜 이렇게 중요한 사례가 문자학 교재에서 빠져 있었을까? 하는 거였죠. 저는 그 부분에 공감했어요. 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었으니까요. 이메일은 계속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느냐는 반론이었죠. 문자의 우수성이 곧 확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건 방어적인 반응이었죠. 자신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야에서 중요한 사례를 놓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미넨에서 한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웃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한글을 배우고 발표까지 한 지금 저는 한글의 독특함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문자의 확산은 언어학적 우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하죠. 라틴 문자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건 로마 제국과 이후 유럽 식민주의의 역사 때문이지 라틴 문자가 언어학적으로 가장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한글이 한국과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건 한글의 한계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상황 때문이에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 학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10월이 됐습니다. 프랑스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는 거였죠. 우리는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는 5명이었어요. 저, 프랑스 동료, 네덜란드 인지심리학자, 스웨덴 읽기 교육 전문가, 그리고 한국에서 접속한 심리언어학자, 한국 연구자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글과 읽기 처리 과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우리가 연락을 취했고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한국 연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럽 연구자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한글 연구가 오랫동안 이뤄져 왔어요. 하지만 국제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죠. 언어 장벽도 있었고 한국이 학문적 변방으로 인식된 측면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죠. 한국 연구자가 계속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덕분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한국어를 배우려면 한글을 배워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관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을 배운 외국인들이 놀라는 거죠. 이렇게 쉽고 체계적인 문자가 있었나 하고요. 프랑스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 사흘 만에 글자를 다 익혔거든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이었죠. 프랑스어는 철자와 발음의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네덜란드 연구자가 말했어요. 네덜란드어도 그래요. 영어보다는 낫지만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죠. 한글처럼 규칙적인 체계를 보면 부러워요. 스웨덴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읽기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스웨덴에서 읽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죠. 한글의 체계성이 읽기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관심이에요. 한글의 원리를 다른 언어의 읽기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 탐구해보고 싶어요. 물론 한글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글자 모양과 발음 방법을 연결시키는 원리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연구자가 말했어요. 좋은 방향이에요. 사실 한국에서도 한글의 자질문자적 특성을 읽기 교육에 적극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요. 글자를 단순히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모양인지 이해시키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2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주제는 문자 구조와 읽기 습득의 관계, 한글을 사례로 유럽과 한국의 아동 읽기 습득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한글의 자질문자적 특성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자. 프로젝트 이름도 정했어요. 크립트 브릿지. 문자가 만드는 다리라는 뜻이었죠. 다른 문자 체계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자는 의미였어요. 8월, 우리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연구자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유럽 연구자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한글 교육 현장을 보는 게 좋겠어요. 논문만 읽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건 다르니까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방문 연구를 추진해봐요.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2022년이 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죠. 그 사이에도 한글에 대한 관심은 계속 확산됐어요. 9월, 독일의 한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어학과에서 한글 특강을 해달라는 거였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비라틴 문자 체계를 소개하는 수업이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였어요. 학생 30명 정도가 접속했죠. 저는 한글의 역사와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됐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문자를 만들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의도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죠. 라틴 문자도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로, 그리스 문자에서 로마 문자로 점진적으로 변했어요. 그 과정에서 글자 모양과 소리의 관계는 점점 자의적이 됐죠.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15세기에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음성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한 거예요. 이런 사례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어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수하다는 표현은 주의해야 해요. 문자마다 장단점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한글이 특정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다는 건 분명해요. 특히 학습 용이성과 체계성 면에서요. 문자의 창제 원리가 명확하게 기록된 유일한 사례라는 점도 독특하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한글을 더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어떤 학생은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방향은 분명했죠. 한글이 유럽 학계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0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의 한 학술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체계 관련 특집호를 준비 중인데 한글에 관한 논문을 기고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흥분했어요. 영국 학술지에 한글 논문이 실린다면 파급력이 클 거였거든요. 저는 프랑스 동료와 한국 연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함께 공저 논문을 쓰자고요. 우리는 동의했어요. 논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글의 자질문자적 특성과 읽기 습득에 대한 비교 문자학적 고찰. 집필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글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한글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이끌고 학술지 논문을 준비하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거였습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 한 번의 검색이, 한 번의 발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2022년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죠. 여행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한국 방문을 계획했어요. 5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글 간판들이었어요. 공항 안내판, 광고 문구, 상점 이름, 전부 한글이었죠. 저는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읽을 수 있었어요. 뜻은 모르는 단어가 많았지만 소리는 다 낼 수 있었죠. 2년 전 서재에서 시작한 학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했어요. 한국 연구자가 우리를 맞았죠. 일주일간의 방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1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교사가 칠판에 글자를 쓰며 설명했어요. 기억은 혀뿌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자질 원리를 직접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연구자가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글 교육에서 이런 방식이 강조되고 있어요. 글자 모양의 원리를 이해시키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교사에게 질문했어요. 아이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나요? 교사가 대답했죠.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글자 모양과 발음의 연결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해요. 그런 아이들은 학습 속도가 빨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증적 확인이었죠. 둘째 날, 우리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을 보러 갔어요. 서울의 한박물관이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고문서가 있었죠. 1446년에 쓰인 원본의 정밀 복제본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500년이 넘은 문서였어요. 그 안에 문자 창제의 원리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세계 어디에도 이런 문서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동료가 말했어요. 이걸 보니까 실감이 나네요. 한글은 정말로 설계된 문자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유럽의 문자들은 역사 속에서 우연히 형성됐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왜 그런 모양인지 알 수 없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창제자가 있고 창제 원리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문자학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한글학회를 방문했어요. 한글 연구와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죠. 담당자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전시실에서 한글의 역사를 봤어요. 창제부터 현재까지의 변천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한글이 탄압받았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글이 살아남아 오늘날 한국의 공식 문자가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유산이었죠. 방문 연구가 끝났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년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한글을 무시하고 자질문자 개념을 웃어넘겼던 저를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코로나가 저를 멈추게 했고
그 멈춤이 한글을 발견하게 해줬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알리겠다. 유럽학계에서 한글이 정당한 관심을 받도록 하겠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023년이 됐습니다. 우리의 공저 논문이 영국 학술지에 게재됐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인용이 늘어났고 후속 연구 제안도 들어왔죠. 저는 독일 대학에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어요. 비교 문자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글을 주요 사례로 다뤘죠. 수강생이 예상보다 많았어요. 한류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K-팝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한글의 구조에 호기심을 느낀 거였죠. 강의 첫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문자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요. 의사소통 수단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문자는 설계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한글이 그 증거예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저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았어요. 한글날 기념 행사의 일환이었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이었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어요. 외국인 연구자 대표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문자 연구자입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한글의 경이로움을 알게 됐습니다. 한글은 인류 문자사의 보물이에요. 세계가 이 문자를 더 알아야 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세종대왕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이었죠. 그 유산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국 연구자가 제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외국 학자가 이렇게 한글을 인정해주니까 의미가 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인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한글은 객관적으로 뛰어난 문자예요. 다만 세계가 몰랐을 뿐이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글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600년 전에도 뛰어났고 지금도 뛰어납니다. 달라진 건 세계의 시선이었죠. 유럽 학계가 드디어 한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늦었지만 시작됐습니다. 저는 귀국기를 생각했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역사가 있었죠. 한글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학문에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자신이 아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유럽 너머에, 라틴 문자 너머에 우리가 모르는 보물이 있었어요. 한글이 그 보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한글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저처럼 놀라겠죠.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있었나 하고요. 한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